우리는 지구상에 살면서 기압을 항상 받고 있지만 느끼지는 못해. 왜냐하면 몸 안에서도 똑같은 크기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거를 선생님이 기억에 남게 본 영화 장면이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 중에 이제 인간이 화성에 가서 정착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이제 화성에 유리돔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파손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 이게 파손이 됐어. 그래서 청소기가 쓸어가듯이 이제 사람과 공기가 다 휩쓸려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화성의 허허벌판에 떨어진 거야. 그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안에 있는 내장과 혈액들 이제 이런 게 압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안구가 이제 돌출하면서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거기서 이제 장면이 멈춰. 잔인하니까. 지금 너네한테는 이제 기압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까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 이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압력이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지만, 머리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머리 위에 면적에 얼마만한 기압이 작용하냐면 설탕 1kg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CG로 설탕을 1kg을 더 머리 위에 얹을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기압이 설탕 1kg 정도인데 1kg을 더 했죠. 그럼 내 머리에는 지금 2kg의 뭔가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설탕 1kg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제거했더니 이제 좀 살 것 같아. 자, 지금 왜 행복하냐? 2kg의 압력 중에서 1kg만 빼고 1kg은 남았는데 왜 나는 지금 홀가분하죠? 몸 안에 있는 압력, 바깥으로 작용하는 압력과 똑같은 1kg 밖에는 지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못 느끼는 거야. 옛날 사람들도 이 뭔가 기압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 이제 실험을 하고 싶었나 봐. 자, 그래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거부터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압, 즉 공기의 압력, 누르는 힘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 옛날에 궁금했어. 공기의 힘이 있기는 있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자, 실험 구상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저겁니다. 반환구를 2개를 붙여서 큰 공처럼 만들고 이 2개를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반구를 서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설정은 뭐냐면, 저 반구를 2개를 서로 붙이고 있는 건 공기의 압력일 때, 이 공기의 압력을 거슬러서 말들이 압력에 대항해서 잡아당겨서 공기의 압력을 이겼을 때 저것이 떨어진다 하는 실험 설계죠. 그러면 지금 저 구 안에 아무런 압력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안에 공기를 뺐어.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랬을 때 예상외로 엄청난 큰 힘이 필요했다. 참 재밌는 실험이지 않니? 실험 구상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어. 자, 그래서 공기의 파워가 말 몇 마리와 같다? 16마리 가지고 잡아당겼더니 그제서야 저 반구가 양쪽으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공기의 힘이 저 정도로 세구나. 이제 이 실험이 마그데부르크의 반구라는 실험인데 참 재밌는 실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압은 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표현하느냐? 면적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1학년 때 우리 질량과 무게라는 게 나왔고, 우리 3학년 2단원의 운동과 에너지 전환과 보존 등에서도 이제 이 힘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살짝 무게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무게는 힘이다. 30kg짜리 학생과 60kg짜리 학생이 얘네가 한번 점프를 하면 그때 그 질량에 비례해서 무게가 힘을 작용시키는 거야. 그 무게가 바로 힘이야. 그래서 지금 사람 밑에 있는 박스가 오른쪽 게 훨씬 더 많이 찌그러졌어요. 질량이 크면 무게도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30kg짜리 학생을 2분의 1만큼 좁은 면적에 작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밑면적을 가진 상자에 2배의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힘과 무게가 2배였죠. 좁은 상자를 놓고 한번 뛰어보자.
그러면 밑면적이 반이므로 찌그러지는 정도, 즉 같은 면적에 받는 압력이 똑같지 않을까라고 실험을 하는 거죠. 한번 띄워볼게요. 옳지. 자, 오른쪽 60kg짜리 질량을 가진 애처럼 상자에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었어. 그래서 같은 면적에 얼만큼 힘이 작용하느냐로 표현을 해야 가장 정확한 압력의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압력은 단위를 단위 면적에 대한 압력으로 표현하는 게 약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기압의 작용 방향,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자, 이제 실험 그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볼까요?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위를 덮고 매우 빨리 거꾸로 뒤집으면 쏟아지려고 하는 저 무거운 물의 양을 밑에서 눌러주는 기압 때문에 쏟아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아, 압력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도 작용하는구나. 공기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만 누르는 게 기압이 아니고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도 기압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기압의 방향도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두 번째, 신문지를 펼쳐서 자로 빠르게 들어 올리면 신문지가 잘 올라오지 않는다. 좁은 면적의 자를 잡고 얇은 종이를 강하게 들어 올리면 번쩍 들어 올릴 만도 한데 저 종이 전체를 덮고 있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쉽게 들리지 않는다. 저렇게 넓은 면적의 신문지를 누르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만 힘을 준다고 해서 제가 쉽게 들리지 않을 만큼 기압이 신문지 전체를 누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얼음물에 넣으면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진다. 자, 이 실험 과정은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이 실험은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이제 마개가 막혔죠.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으면 그 안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부피가 매우 줄어들겠죠. 그러면 안에 기압이 낮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밖에 꺼냈을 때 안에 공기의 부피는 매우 축소된 상태이므로 외부의 기압을 받아서 찌그러진다. 기압이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이 끄는 반구 실험 다음에 좀 과학적인 어떤 특정 방법으로 기압을 특정한 경우가 언제냐. 자, 과학자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하여 최초로 측정했다. 수은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고안한 거고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야. 한번 봅시다. 커다란 수조에 수은을 가득 담고 커다란 둥근 시험관에 수은을 가득 넣어서 수은 기둥을 만들어서 그걸 뒤집어서 수은 수조에 거꾸로 세웠어요. 자, 그러면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높은 기둥이 생겼잖아. 그러면 걔는 아래로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려는 무게가 생겨요. 바로 여기서 수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빛을 발해. 자, 수은은 액체면서 무게가 엄청난 물질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물을 사용해서 밀려 내려오는 실험을 했다면 10m짜리 시험관을 뒤집어서 세워놨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실험이 수은을 가지고 성공한 것이다. 그럼 그 무게를 내려오지 말라고 막는 존재가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 실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저렇게 수은 기둥의 전체 무게 때문에 제가 쭉 하고 내려가 얘와 대등한 힘으로 얘를 막는 애가 있다. 저 수은 수조에 기압 B라고 표시된 걸 보세요. 기압 B가 수은 기둥의 수은이 더 내려올 때 그거를 막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은 기둥의 A라는 빨간 화살표가 수은 기둥이 내려가는 힘인데 바깥에서 작용하는 커다란 수조의 수은에 작용하는 기압이 저 힘이 똑같을 때 바로 수은 기둥이 내려오기를 멈춘 거야. 1m짜리 기둥이 76cm까지 내려왔을 때 멈추더라. 그럼 76cm 수은 기둥의 힘과 얘를 막는 외부의 기압과 힘이 대등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면 같은 면적에 해당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가 바로 수은 기둥이 76cm일 때다. 이때를 일기압이라고 하자라고 토리첼리가 정했어. 어떤 그냥 일반적인 장소에서 토리첼리가 실험했을 거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태를 일기압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1번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과 수은 면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같았다. 2번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아진다. 왜? 기압이 높으면 수은 기둥이 더 밀고 내려오지 못하고 기둥 높이가 높은 데서 멈추겠죠.
그래서 수은 기둥이 76cm가 아니고 78cm면 기압이 그냥 높은 거야. 1기압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수은 기둥이 78cm에서 멈췄어. 그럼 수은 기둥의 높이는 즉 기압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수은 기둥이 내려간 빈 공간은 어떤 상태냐? 아무것도 없이 공기도 들어갈 틈이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75cm에서 멈췄네. 더 밀고 내려와서 멈췄죠. 그럼 그만큼 그날 기압이 약한 거죠. 75cm 수은 기둥의 힘과 그날 기압이 같은 거죠. 그럼 왼쪽에 76cm일 때가 1기압이면 1기압보다 약한 기압의 날이었겠죠. 이렇게 수은 기둥이 바로 기압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3번 기압이 같으면 수은 기둥의 굵기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은 기둥의 높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데 굵기가 달라. 그러면 왼쪽이 좀 더 힘이 세서 지금 뭔가 기압이 더 이게 높은 날인가? 이게 아니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단위 면적당 무게가 같은 거면 같은 기압의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두께를 변할 조건, 기울기를 변화 조건, 어떤 변화를 줬다고 해도 단위 면적당 무게가 같은 상태면 똑같은 기압을 나타낸다 라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은 기둥이 저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기압이 어디가 제일 크고 낮은지 비교를 해보자. 760mm 의 수은 기둥일 때를 1기압이라고 하자 했고, 그때 단위를 76cm/Hg라는 단위도 1기압과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맨 왼쪽에 76cm의 기둥을 갖고 있는 저 굵은 수은 기둥도 단위 면적당 수은 기둥의 무게는 기본 수은 기둥의 모양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A는 1기압의 수은 기둥이고, 자, 그럼 B는 기압이 낮을 때겠죠. 75cm/Hg의 수은 기둥의 높이이고, C가 77cm/Hg. 1기압보다 높으니까 저렇게 기둥이 더 내려오지 못하고 높은 수은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부등호로 한번 나타내면 B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C가 가장 기압이 큰 경우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기압이란 값은 76cm/Hg라고도 표현하고 760mmHg라고도 하고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값을 쓰기도 하는데, 이 토리첼리 실험은 수은이라는 특별한 액체면서 매우 무거운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걸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했죠. 물기둥은 약 10m 압력하고 같다 그랬죠. 공기기둥으로는 1000km 압력과 같다. 자, 그럼 기압의 분포는 이 토리첼리 실험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그랬죠. 즉,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므로 기압이 낮아진다. 높이와 기압, 공기의 압력은 반비례 관계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반비례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표현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공기의 양이 줄어들죠? 중력에 의해서 공기의 대부분은 지표면 가까이에 매우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저 그림은 공기의 입자를 표현해서 밀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산에 올라갈수록 수은 기둥은 많이 내려올 수 있겠죠. 기둥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산 위에서 실험한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산 위에 있는 토리첼리 실험 도구는 수은 기둥이 매우 낮은 그림이고, 지표면 가까이 또는 해발고도 0m, 이제 지표면이 시작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가장 높은 상태다 라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바람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이제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자, 바람은 뭐냐?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 자, 우리 공기가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랬죠. 근데 쉽게 느끼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차를 타고 갈 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막 부는데 이게 사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현상이야. 내 차가 공기 속을 가르면서 그 공기의 흐름을 차가 만들어내는 거죠. 차를 타고 갈 때 그 센 공기의 흐름은 뭐야? 그만큼 엄청난 양의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헤엄치듯이 뚫고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창문만 열면 그 바람을 엄청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근데 차를 딱 세우고 휴게실에만 가면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 그래서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고 공기 속을 가르면서 느끼는 공기의 흐름이고, 우리가 배우는 바람은 기압차로 인해서 생기는 바람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바람이 부는 원인은 뭐냐? 두 지점의 기압차. 자, 기압이 높은 곳이 있고 기압이 낮은 곳이 있다. 그러면 공기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럼 기압차는 왜 생기냐? 더 기본적인 원인은 기압차는 지표의 성질에 따른 기온차 때문에 발생한다. 즉 뜨거운 곳은 공기가 올라가서 저기압이 되고, 반대로 옆에 있는 곳이 고기압이 되면서 기압차가 생겨서 바람이 분다. 이 뜻이에요. 영상을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니까 영상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실험을 보니까 바람이 기압이 센 쪽에서 기압이 약한 쪽으로, 즉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조금 있는 쪽으로 막 불어가는 걸 확실히 봤죠. 자, 이게 이 실험에서는 온도차라고 했는데 온도차가 생기면 기압차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바람이 부는 원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공기 하강, 즉 공기가 아래로 몰리면 기압이 높아진다. 반대로 오른쪽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공기가 하강하거나 오른쪽처럼 공기가 상승하면 왼쪽은 기압이 높고 오른쪽은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기압차가 생기면 왼쪽 고기압에서 오른쪽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쫙 불어나가는 거죠. 자, 그때 그림 밑에 보면 왼쪽은 냉각이라고 써있고 오른쪽은 가열이라고 써있죠. 이게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기압차를 만들고, 그러면 바람이 분다.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상승기류가 생기면 기압차가 생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실험은 잘 봤지만 문장으로 잘 읽어가면서 뜻에 맞게 대답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수조 가운데 향을 세우고 칸막이를 설치했죠. 2번 칸막이 양쪽 칸에 각각 따뜻한 물과 얼음물이 담긴 지퍼백을 넣었습니다. 3번 시간이 5분 정도 지난 후 향에 불을 붙이고 칸막이를 들어 올렸죠. 그랬더니 결과 향 연기가 얼음물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 자,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동영상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거야. 자, 가열과 냉각을 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따뜻한 물이 있는 쪽은 공기가 가열됐고 밀도가 감소하고 공기도 상승했고 그러면서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얼음물이 있는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공기가 냉각되고 밀도는 증가했고 공기는 아래로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기압이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향연기가 얼음물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한 까닭은 지금 위에 기압이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고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발생했다.
기압 차이가 발생한 까닭이 뭐죠? 따뜻한 물과 얼음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도 온도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 1번. 얼음물 위의 공기는 기압이 높아지고 따뜻한 물 위의 공기는 기압이 낮아진다. 2번. 바람이 부는 방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 3번. 바람의 발생 원인은 지표면의 온도 차이로 발생한 기압 차이 때문이다. 자, 온도차 때문에 바람이 발생한다고 하지는 않고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야. 근데 그 기압차가 왜 생기냐? 온도차 때문이다. 4번. 이와 같은 원리로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이 무엇이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해륙풍이 바로 이런 원리로 부는 바람이다. 뭔가 한 장소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그게 뭐냐면 해안가는 육지와 바다가 같은 장소에 붙어 있죠. 이러면서 바람이 일관성 있게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해륙풍을 배우기 위한 준비 실험이라고 이제 이해해도 되겠어요. 자, 그 전에 그럼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풍향을 말할 때 약속을 어떻게 했냐. 자, 풍향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슉 하고 불어가잖아? 그러면 오는 쪽이 중요할까? 가는 쪽이 중요할까? 자, 바람은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어디선가 왔을 때 그 다음은 어디로 갈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바람이 온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서 어느 특성을 갖고 어디에서 불어오느냐를 가지고 그 바람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풍향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우리가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륙풍을 배운다고 했잖아. 해륙풍은 해풍과 육풍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건데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해요. 그럼 육풍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그래요. 그럼 해풍은 바다에서 어디로 가? 육지로 가는 거고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바람을 저렇게 어디에서 오는가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풍속은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보통 단위는 1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 해서 미터 퍼 세크를 보통 표현합니다. 자, 탐구 실험 그림이 나왔는데 제목이 해륙풍의 원리 실험 해서 나온 그림을 보니까 좀 전에 바람의 원리 동영상 봤던 실험 설계하고 거의 똑같죠. 다른 거는 온도계가 있고 가운데 칸막이가 없다. 이 정도인데 선생님이 만든 표와 그림을 같이 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실험 설명을 먼저 읽어봅시다. 과정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전등을 켜고 10분 동안 물과 모래의 온도를 측정하면서 향연기의 이동 방향을 관찰한다. 이제 온도가 양쪽이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지 보면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관찰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결과를 알기 전에 우리 아까 기온차가 생기면서 기압차가 생기고 바람이 불었죠. 요걸 기억한다면 여기도 지금 어느 쪽의 온도가 높은지를 알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과학에서 물이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번 있는데 물의 특징 하나만 또 알고 갑시다. 물은 온도 변화를 위해서 많은 열을 필요로 해요. 즉 온도 1도 올라가기 위해서 얘는 열을 많이 흡수해야만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즉 같은 열을 주면 얘는 온도 변화가 더디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여름에 우리 바닷가를 가면 수영장이나 뭐 해수욕장을 가면 수영장은 물의 양이 적으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시원해. 근데 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반대로 겨울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겨울에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 생각보다 따뜻해. 미지근한 느낌이 들어. 그건 뭐냐면 겨울에는 대륙지각보다는 바닷물이 덜 식었다. 잘 안 식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도 변화가 더디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럼 물과 암석의 특징을 보면 태양열을 같이 받았을 때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빨리 식느냐? 바로 대륙 지각 쪽이 훨씬 온도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10분 동안 물과 모래의 온도를 측정했잖아. 그런데 온도는 누가 10분 후에 온도가 더 높다? 모래가 더 높다. 그래서 기압은 누가 더 높다? 온도가 높은 모래 쪽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압이 낮고 물 쪽이 기압이 높다. 그래서 향연기의 이동 방향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쪽에서 불어오느냐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짓거나, 우리나라 계절풍으로 할 때는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지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동 쪽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 남동 계절풍이 해륙풍의 원리로 불어오는 바람이다. 자, 그러면 화살표, 향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까닭이 뭐냐? 모래가 물보다 빨리 가열되어 기압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림으로 봅시다. 낮에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이 육지로 구성되어 있는 어느 이제 바닷가, 해안가예요. 위에 있는 박스를 보세요. 육지보다 바다의 온도 변화가 느리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같이 동시에 받았을 때 공기 상승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러면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고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면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쫙 불어가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자, 반대로 밤에는, 자, 육지 쪽이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해가 없어지니까 낮에 가열됐던 그 열이 이제 식어야 돼요. 다음 날 해가 떠서 다시 온도가 상승하기 전까지 열이 식는데 또 육지보다 바다의 온도 변화가 느리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밤에 기온이 천천히 식으니까 온도가 바다 쪽이 더 높다. 밤에는. 그래서 바다 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기압이고 왼쪽에 있는 육지는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는 것처럼 형성돼 있다. 그래서 왼쪽의 고기압에서 오른쪽으로 육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륙풍을 얘기할 때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때그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많이 다루다 보면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고 밤에는 육지에서 불어간다. 또는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육지 쪽에서 불어나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또 겨울에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오는지 방향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륙풍과 계절풍을 정리를 하고 지도를 보여줄게요. 자, 이 해륙풍과 계절풍은 원리가 똑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왼쪽에 육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바다가 있는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루를 주기로 하는 해륙풍의 원리를 닮은 1년을 주기로 하는 계절풍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해륙풍과 계절풍을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딱 맞아떨어지게 되겠어요. 태양열이 굉장히 강한 낮과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1년 중에 여름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고 남동 계절풍은 여름철에 바다 쪽에서 대륙 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우리나라는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 어느 쪽이야? 남쪽과 동쪽 사이 남동 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남동 계절풍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기온은 어느 쪽이 더 높다? 낮에 태양열이 또는 여름에 태양열이 가장 강할 때 어디가 온도 변화가 더 빠르다? 육지 쪽이. 그래서 육지 쪽, 여름에는 대륙 쪽이 온도가 더 높다. 그럼 기압은 어떻다? 기압은 온도가 높은 곳이 낮고 왜 공기가 막 상승하니까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기압이 높은 곳은 어디다? 바다 쪽 또는 해양 쪽이 더 기압이 높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낮에는 해풍,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 부는데 똑같은 원리다. 자, 근데 위에 보면 해륙풍은 주기가 얼마다?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고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면 육풍과 북서계절풍, 이제 에너지가 식는 밤과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 겨울은 똑같은 원리로 반대로 적용되겠죠? 밤에는 육지 쪽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겨울에는 어떻다? 대륙 쪽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분다. 자, 기온은 어디가 높아요? 자, 밤에는 열이 식는데 어디가 더 빨리 식는다? 육지 쪽이 빨리 식는다. 그래서 어디가 더 온도가 높다? 해양 쪽이 온도가 더 높다. 바다 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거기가 저기압이 형성되고 고기압인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다. 그게 육풍이고 오른쪽에 겨울철 보면 대륙 쪽이 더 빨리 식었으니까 대륙 쪽이 추운 거죠.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북쪽과 서쪽의 사이죠. 북서쪽에서 오는 북서계절풍이 분다. 그래서 밤에는 육풍,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같은 원리로 불어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권과 날씨 세 번째 강의 내용 다 끝났습니다. 자, 바로바로 테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며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하고 있다. 2번 다음은 일기압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일기압은 76cm/Hg, 헥토파스칼로 나타낼 때는 1013헥토파스칼. 물기둥은 약 10m 압력하고 같다 그랬죠. 공기기둥은 약 1000km의 압력과 같다. 승우는 일기압인 실험실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끝이 막힌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워보았다. 3번 유리관 속의 수은이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몇 cm에서 76cm 높이에서 멈추었는데 이는 수은 기둥의 압력과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4번 높은 산 위에서 이 실험을 하면 기압이 낮죠. 수은 기둥의 높이는 더 낮아진다. 5번 이 실험에서 유리관을 기울이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기울여도 똑같죠. 76cm가 되고 이는 약 1013헥토파스칼과 크기가 같다. 6번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으로 기압 차이는 지표의 성질에 따른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긴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안 지방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바람이 순환을 하죠. 그때 저 위에 있는 건 우리는 못 느껴. 아래에 있는 바람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바람이야. 7번 이 바람은 해풍과 육풍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고 있죠. 어디에서 불어오는가로 이름을 짓는다 했어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니까 육풍이다. 8번 해안 지방에 이와 같은 바람이 부는 때는 낮과 밤 중 언제인가? 낮에 해풍, 밤에 육풍. 그래서 밤에 육풍이 분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부는 바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을 보니까 태평양 쪽에서 육지, 시베리아 쪽으로 부는 거니까 이거는 여름에 남동계절풍이죠. 크게 보면 해풍이 부는 거죠. 태양 에너지가 강할 때 작용하는 바람이야. 그래서 9번 이 바람은 남동계절풍과 북서계절풍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남동계절풍이다. 10번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바람이 부는 때는 여름철과 겨울철 중 언제인가? 여름철이다.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붑니다. 자, 이렇게 기권과 날씨 세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 기권과 날씨 3강의 기출문제 꼭 풀어보고 4강까지 힘내서 끝까지 해봅시다.